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결국 3대 지수 모두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6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결국 5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주중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잠시 안도랠리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안도랠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안도랠리가 왜 이렇게 짧게 나타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이제 안도랠리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죠. 5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오는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서 3.13%까지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이 때문에 기술주와 이커머스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국 코로나 락다운 조치로 인한 그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언더아머의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주가는 23%가량 하락했고요. 나이키도 이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3%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급락을 했던 만큼 이날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이날도 시장은 바닥 찾기에 나서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장중에 두 차례의 상승 반전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6%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이날 역시 1.4%의 낙폭으로 가장 큰 마이너스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 투자자들이 주목한 재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전해졌는데 4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42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40만 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수치였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도 3.6%로 발표가 됐고 예상됐던 3.5%보다는 소폭 높게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에는 62.2%였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1%포인트가량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프리팬데믹까지 회복하기 위한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거의 회복해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 즉 시급이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을 하면서 시간당 31.8불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데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견고한 고용 보고서였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심한 노동력 부족이 임금 인플레이션, 나아가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이날 시장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201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3.13%까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대략 그때쯤과 맞물려서 지수의 장중 저점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금리 상승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뚜렷한 새로운 악재가 없는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해석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경우에는 바클레이즈의 한 투자 전략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비록 연준의 이번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연준이 암시하는 앞으로의 정책 기조 여전히 매우 매파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 둔화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 시장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반응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도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넷플릭스가 4% 가까운 마이너스권, 메타가 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1% 안팎의 마이너스권에서 하락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텔레닥이 6%,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4% 급락 마감을 지었고요. 전기차 가운데에서는 리비안과 루시드 각각 6%, 3.7%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도 약세를 이어가는 시장입니다. 나이키 우측에 위치해 있는 카니발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로열 캐리비안이 3%에서 많게는 5%대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아래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아메리칸 항공이 3.8% 빠지면서 눈에 띄는 약세를 이날 기록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이날 약세장 속에서도 나홀로 3%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간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4%, 또 APA가 6.8% 급등세를 보이면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 이날 실적을 전한 한 가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아머가 실적을 전해줬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3%나 미끄러졌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도 이날 뚜렷한 이유 없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언더아머의 급락 여파를 받아간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되는 실적 일정 좌측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팔란티어, 힐튼, 로즈타운 모터스, 코인베이스, 펠로톤, 로블록스, 리얼리얼, 옥시덴탈, 그리고 디즈니, 비욘드 미트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실적 수치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발표되는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공격적인 긴축의 빌미가 그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시장에서의 민감한 반응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떠올랐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10월까지 기다려라는 건데 10월까지 뭘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이제 증시 조정이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뭐 저 주변에도 그렇고 투자자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약세장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논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14년간의 140년간에 19차례의 약세장을 좀 추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약세장 한 번의 낙폭이 37.3% 그리고 289일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과거의 증시 성적이 미래의 증시 성적을 담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 조정이 10월 19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S&P 500 지수가 3,000선 그리고 나스닥이 한 10,000선까지 떨어진 후에야 이제 약세장이 종료되는 셈이라고 비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BOA에 따르면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종목의 49%가 이미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58%는 37.3%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77%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즉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주식형 자금에서 좀 유출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BOA에서도 하지만은 1년간의 주식형 자금이 100달러가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약 한 3달러 정도 빠져나간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현금화가 좀 많지는 않다. 즉 투자자들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좀 견디고 있다는 점에 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는 손실 많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들어갔던 그 진입점을 뭐 가정을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럼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뭐 돌아갔다, 주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비스포크 인베스트가 역시 이제 2008년 이후에 스파이 ETF, S&P 500 추적하는 그런 ETF를 추적한 결과 현재는 이제 10% 조정보다 한 4.6% 정도 낮은 그런 레벨입니다. 여기에서 7% 정도 더 떨어지면 약세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는 17.7% 더 떨어져야지 이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까지 팬데믹 이전 저점까지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저점까지는 45%나 더 떨어져야 한다. 즉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주식의 레벨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 저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다. 공포감이 일단은 그때보다는 좀 덜하다. 아니면은 뭐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BOA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나스닥은 이미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통계에서 10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빨리 뭐 반등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 모두의 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도 뭐 17.7%나 아직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직도 뭐 손실이 아니라 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또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자면 이런 건데요. 자, 너도 나도 방어주라는 키워드인데 정말 시장에서는 요즘에 너도 나도 방어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워낙 요즘에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방어주 ETF로 돈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닝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4개월간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방어주 ETF로 유입된 순유입 규모가 420억 달러였었는데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연간 순유입 규모를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방어주 ETF로 약 750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는데 이 기록이 사상 최대치였었거든요. 아직 올해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500억 달러가 유입됐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아마 올해 방어주 ETF로 순유입되는 규모가 사상 최대를 찍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방어주 ETF는 사실 종류도 다양하죠. 그중에 어떤 섹터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니까 4월 한 달 동안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로 각각 12.5억 달러와 17억 달러씩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장 많은 돈이 이쪽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라든지 그리고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알트리아 그룹 이런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0%씩 오른 상태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방어주 ETF는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남들이 다 떨어져도 나 홀로 상승하는 등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뜻 또 손이 안 가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여주듯이 지금이라도 방어주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 방어주 ETF들 어떤 것들을 좀 꼽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ETF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4월에 그나마 이 좋았던 ETF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고강도 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방어를 해줄 만한 ETF로 주요 기관들이 추천하고 있는 ETF 좀 목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저변동성 그리고 인컴형 그리고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인 섹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4월에 그나마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ETF들을 보면요. 인베스코사에서 운영을 하는 S&P 500 고배당 저변동성 또는 중소형주 저변동성 이런 ETF가 있습니다. 티커로는 SPHD 그리고 XMLV라는 그런 ETF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에서 최근에 긴축 공포 속에 방어를 할 수 있는 ETF 좀 리스트를 추천을 했는데 헬스케어 ETF가 포함이 됐습니다. 티커로는 FHLC 아니면은 가장 유명한 XLV가 이제 추천한 그런 ETF였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또 얘기를 하는 퀄리티 주식 ETF, QUAL, 퀄이라는 또 ETF가 있겠고요. 또 ESG 관련 ETF도 시티그룹에서는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ESG에 신경을 쓴다라는 게 기업의 뭐 재무 구조도 좀 탄탄하고 전통도 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SUSA, iShares가 이제 운영을 하는 ESG 관련 ETF도 추천을 했습니다. 즉 뭐 공통점을 또 꼽아보더라도 변동성이 적고 재무 구조 탄탄한 기업들로 구성이 됐고 또 배당 매력도 있는 그런 ETF들을 공통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저변동성이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 하락할 때 덜 떨어지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떨어질 때 이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이라도 이 방어주 ETF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지하실 구경인데 참 투자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또 지하실이거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이제 주가가 너무 안 좋을 때 바닥을 넘어서서 지하실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에서도 네. 지하실 구경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펠로톤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지하실을 구경을 했습니다. CNBC에서는 이 CEO 교체 후에도 사업 턴어라운드 아니면은 흑자에 대한 기대가 좀 사라지면서 펠로톤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때 13%까지 장중에 하락해서 14.7달러, 공모가 29달러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주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서 7.7%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요. 악재가 된 것은 전일에 또 전해진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펠로톤에서 자기 회사 지분의 15에서 20%를 사줄 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론 자본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급한 불을 좀 끌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딜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런 또 의구심 섞인 해석을 달면서 주가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가 이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될지 아니면 또 지하 2층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를 텐데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5월 10일에 이제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시킹알파의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석 달간 EPS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5건 그리고 이 상향 조정은 없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이 2건에 불과했고 하향 조정이 무려 24건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추정치를 계속해서 좀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9.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 23%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또 더 암울한 것은 최근에 매우 저렴해진 지분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려는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실적도 그렇고 뭐 매각을 추진을 해봐도 잘 되지 않는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UBS에서 관련해서 최근에 좀 분석을 내놨는데 대기업 그러니까 빅네임 기업들이 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키가 물론 이제 펠로톤의 막대한 이 구독자 기반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가 괜히 본업을 좀 훼손할 가능성, 아니면은 리브랜딩을 과연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 등의 전체를 인수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를 좀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애플이나 아마존도 역시 펠로톤을 인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 수혜주들의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중국 코로나 피해주라는 키워드를 삼았는데, 자, 이거는 뭐 언더아머, 아디다스, 나이키 가릴 것 없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동일한 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디다스에서부터 언더아머까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들이 중국의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 나이키는 실적 발표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지만 나이키도 뭐 이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크게 하락했고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가운데 최대 하락을 바로 나이키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디다스를 한번 살펴보면 뭐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죠. 주가는 약 3%가량 하락했습니다. 언더아머 역시 같은 영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매출이 그 14%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기 실적도 6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 때문에 주가는 25%나 급락했는데, 물론 나이키의 경우에는 그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뛰어난 성장률로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기록해 왔죠. 하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나이키의 주가는 크게 덩달아 하락한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이키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과연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언더아머도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월가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브랜드 파워도 워낙 있고, 그리고 뭐 가격 결정론도 그래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월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키가 당당히 좀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5년 평균 GPM, 총 수익률, 총 이익률이 4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요 기관들도 주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강도가 날이 갈수록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게 침체 공포와도 좀 연결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제도 소비를 좀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뭐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있어도 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락다운 이슈까지도 또 이중고를 맞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죠. 왜냐하면은 브랜드 파워 등에서 오히려 나이키에 비해서 또 밀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농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아머도 농구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는 공급망 이슈까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언더아머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거를 좀 묶어가지고 모건 스탠레이 마이클 윌슨도 경기 소비재 섹터를 아예 피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용 부담에 심각한 수요 위축 그리고 마진 압박을 이들 기업들이 겪고 있다고 분석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